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드립니다. 구윤철 상속세 부유층 2,400명 탈한국 가짜뉴스. 김지섭 조선일보에서 2월 8일 대한상의 보도자료 정면 반박, 통계 신뢰도 의심 책임져야. 구 부총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 추계 자료를 인용해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 배포한 대한상인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인천 상공회의에서 5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 고위 공무원이 가짜라는 뉴스로 단죄를 했습니다. 추계 자료의 불확실 정도로 비판이면 몰라도 노골적인 공격인 것 같습니다. 대한상의의 최태원을 공격한 것이다. 언론도 공격한 것이다. 명예에 과잉 충성하는 건가? 관세 25% 협상도 제대로 못하면서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이 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의 재발 방지에 만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준우 조선일보에서 2월 7일 대한상의도 사과문 발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자산가 유출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 뉴스라고 공개 질타한 직후다. 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내부에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사과문을 내고 보도 자료 중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실히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에 관련 컬럼을 공유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어, 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재명의 말은 포퓰리즘이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 대한상의를 민주주의 지금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한국의 상속세인 것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라는 게 부자의 탈한국이라면은 지금 인용한 거라든가 통계 추계 자료 등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상관관계 부류라고 본다 그러면은 검증이 가능한 얘기냐? 검증이 가능하려면은 인과관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제 판단은. 그러면은 현재 부정확한 추계 자료라는 게 영국의 이민 전문 단체에 대한 추계 자료가 엉터리다라고 영국의 기관을 오히려 공격한 꼴도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한국 부자 2,400명이 탈한국을 했다고 통계를 냈는지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과관계로 접근한다면 역시 상속세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이 소재인데요. 이 충분조건 논리와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현실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 요걸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충분조건 논리인데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부자들의 이민이 발생될 것이다. 왜냐하면 고율의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은 뭐냐? 정부가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죠. 그리고 어, 이 갈등 문제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하여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 한다. 반드시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속세가 유지돼야 된다. 한편 국가 재정 확보를 확대 재정을 지금 정부가 꾀하고 있죠. 경제소득 상승이 일어나야 한다. 경제소득 상승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 상속세 유지와 상속세 폐지 간에는 갈등 대립 구조가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매도했지만은 국민은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인하를 원한다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희망사항을 상공회의사가 대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기왕에 한번 논리를 좀 해서 한 며칠간의 뉴스에 우리나라 그 미국의 관세 25% 그 압박에 대해서 정리를 충분 조건 논리로 한번 그려보면은 만약에 미국과의 팩트 시트 이행이 지연된다면 그러면 미국은 관세 25%를 압박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명의 양다리 외교 때문이기다. 제가 근본 원인을 생각하다가 미국 트럼프 아저씨가 왜 25%를 다시 강압하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원인을 미국 투자 특별법 그 국회 입법 지연이라고 외형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냥 입법이 지연된 거는 현실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양다리 외교를 트럼프 아저씨가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근본 원인을 봤습니다. 이 근본 원인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은 미국폰에 설하고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필요조건 논리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안전보장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장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출입 무역 성장이 필수적이다. 수출입 무역 성장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이거를 소리내어 읽었을 때 왜냐하면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없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또한 그러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 수출 업무 경제 성장이 안 될 거냐? 만약에 완전히 끊는다면은 제 생각은 미국이 그만큼 수익량을 관세나 이런 것들을 내려주면서
그래, 한국 거 많이 수입해 줄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5억 대 0.5억 원. 청년 자산도 극과 극. 정서구 김승현 조선일보 2월 6일자입니다. 이중 격차의 역대 최대 간극. 2030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 지방 대기업 대 중소기업 등 어디에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에 따라 부의 축척에 차이가 생기는 이중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30대 상하이 자산 격차 추이가 2017년 때 7.9배였는데 10.4배로 크게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위에가 상인 모양이죠. 여기가 하위고 아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2030대 내 소득 상하위 간의 순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배경으로 거주 지역과 직장 차이에 따른 이중 격차, 듀얼 갭 구조가 꼽힌다. 같은 청년 세대라도 수도권에 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청년과 지방에서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 사이의 자산 축적 속도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데이터의 출처를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출처가 불분명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 수도권 집중 반드시 시정해야. 김성은 머니투데이 2월 6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전략 거점 경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 미팅에 나선 것은 이번이 9번째다. 대한민국에서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 왜 이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 우리가 기업 활동을 열심히 지원해 줄 테니 기업에게 지방으로 가라 하면 따라오는 말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땅값도 싸고 편한데 사람이 없다면 뭐가 잘못됐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나? 정치가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수십 년 한 방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기가 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내 말을 따르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받드는 것처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에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입한다. 국토 균형 발전도 그렇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다고 했다. 이 뉴스를 하고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수도권 집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언론은 이재명 어록 작성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의 군용론의 한계를 봅니다. 청와대를 지방으로 이전하라. 국회도 같이 빨리 내려가라. 그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부터 모범을 보이고 서울을 떠나야 되지 않느냐. 뉴욕과 워싱턴의 비유를 제가 여러 번 했죠. 균형 발전, 균형 외교 다 양다리 박지론이다. 균형은 공산사회주의에서나 찾아라. 정부가 운동장 심판이라면 공정한 심판 역할만 해줘도 잘하는 것이다. 심판만 잘하지 뭘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이 말이에요. 어, 서울 거주 무주택 2030 가구주 100만 육박 역대 최대도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강제로 어떻게 내릴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준호 조선일보 2월 8일 작년 민간 분양 10년새 최소 공급 빙하의 청년 주거비 부담 커져.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청년 무주택 가구주는 205만 가구에 달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주택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청년 가구 중 6명 중 5명 무주택.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 2321만 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 9,401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민간 분양 10년 내 최소. 작년 서울 분양은 절반 이상 급감. 청년층 월세 부담 2019년 이후 최대치. 전세나 매매를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도 부담이 커졌다.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6만 6천 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40대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마침 제가 어저께 아시는 분들하고 연구 모임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유머를 얘기했어요. 자, 이거 끝나고 우리 주담대 합시다. 주담대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주택담보대출 아닙니까? 잘들 알고 계시다. 아닙니다. 어, 술 먹으면서 담소하고 대화하는 게 주담대예요. 어저께 제가 좀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화해 손짓,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승인. 김동아, 조선일보에서 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온 죄송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1718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했던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측에 이를 제안했고 미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5에 따라 설립된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개선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의 방침이 일부 달라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에서 2019년인가 언제 만났을 때 우리 김정은 동지가 트럼프 옹화를 형님 보듯이 하는 그런 장면 아주 이럴 때는 귀엽게 생겼어요. 독점 삼성 370억 달러 규모의 테일러 공장에 대한 주요 운영 승인 획득. 이재림 코리아중앙데일리 2월 6일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위치한 37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의 상당 부분에 대한 임시 입주 승인을 받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완전 완공을 앞두고 제한적인 운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시 당국은
한국 집 제조업체가 펩 1에서 약 8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임시 점유 증명서 TCO를 확보했다고 확인했으며 나머지 건축 구역에 대한 허가 취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시 관계자는 팩 건물은 면적별 임시 입주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8만 8천 평방미터의 피트, 평방 피트네요. 미터가 아니고 TCO가 발생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일러 공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삼성은 미국에서 파운드리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테일러 시장은 어,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예정보다 일찍 가동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게 이제 그 앞에 건물 일부가 됐고 뒤에도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천공항 환승객 감소. 신지의 코리아 헤럴드 2월 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인천공항 환승객 수가 지난해 2.3% 감소했다고 세계일보에 따르면 공항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인천을 통과한 환승객은 약 804만 명으로 전년도 824만 명에서 감소했습니다.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직항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 인천에서의 경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적 공항은 항공은 러시아 영공에서 금지되어 있어 더 긴 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러시아 상공 비행이 여전히 허용된 중국 항공사들이 환승 수요의 일부를 흡수했습니다. 2022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이 일반적으로 중국, 몽골, 러시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촌놈이 처음에 유럽을 갔을 때 핀란드 그러니까 핀 에어를 싸다고 해서 핀란드에 가가지고 헬싱키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남부 로마 쪽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얘기가 들은 게 우리는 그 중국, 몽골, 러시아로 간다는 그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항공사들은 우회해야 했고 비행 시간도 추가되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 둘러가지고 가는 모양이죠. 2024년 인천의 환승 승객 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양국 간 직항편이 줄어들면서 한국 허브를 통한 환승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기억하면은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먼저 언급했는데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청에서 또 좀 도움 요청도 있고 어, 일단 휴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앱스타인의 폭로로 유럽의 주요 인사들이 무너졌지만 미국의 여파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의 파고가 유럽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질 로리스 AP 2월 7일자입니다. 왕자, 대사, 고위 외교관, 최고 정치인 모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미국보다는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방대한 양의 앱스타인 문서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들에게 충격파를 던지며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커리어를 끝내고 정치 및 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런던 하워드 케네디의 국제 및 인권법 전문가인 마크 스티븐스는 앱스타인은 다른 사람들이 빈번하게 전단지 포인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이제 공개되어 있고 일부는 여행을 덜 다녔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서구식의 아주 간접 화법이죠. 시타머는 9월에 앱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전 폭로로 인해 만델슨을 해고했습니다. 현재 영국 경찰은 맨델슨이 민감한 정보를 앱스타인에게 전달하며 공직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 그 영국 대선 모양이에요. 키머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25년 수요일 워싱턴 대사관저에서 열린 무슨 리셉션에서 피터 맨델슨 주미 영국 대사, 이 친구가 미국에 있으면서 앱스타인 유혹에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공개되는 이유는 영국 스타머 총리가 중국에 찾아가서 시를 만난 이후에 미국이 추가 공개한 것이 던지는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좀 협조 좀 하라오. 왜 딴짓 하려고 그래? 니들도 깨끗하지 못한 거 있어. 미국의 여파는 조용해졌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네요. 유럽으로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디플레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심각한 결정적인 이유. 시라카와 쯔카사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장문의 기고문을 냈습니다. 쫙 읽어가면서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견해도 좀 밝혀보고 싶네요. 일본 디프레이션이 길어진 이유. 중국 경제를 놓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빗댄다는 지적이 늘어나는 듯하다. 디프레이션 압력, 과잉 투자, 소비 부진, 청년 실업 확대 등 1990년대 일본의 거품 붕괴와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실제로 일본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귀찮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부실채권 문제가 민간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교착 상태를 정리한 후 대만 유사시나 대외 전략에서도 이 디플레이션 불황의 출구가 될 수 없는 이유, 나아가 일본에 있어서 중국의 체제 붕괴가 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계기는 1990년대에 일어난 버블 붕괴이지만 이것이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친 것은 불량 채권 처리가 늦어진 것이 최대의 요인이었다. 왜 부실 채권 처리가 늦었는가 하면 1990년대 초의 일본은 아직 일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손상되지 않아 일시적인 경기 후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거품 붕괴의 원흉인 은행을 세금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정부도 엉거주춤해졌다. 이 때문에 부실채권의 실체 은폐와 연기가 길어지고 소출의 자본 주입이 계속되면서 좀비 기업이 온전하게 됐다. 이 점은 여야의 상관이 없었다.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까지는 1997년 홋카이도 척식은행과 야마이치 증권에 잇따른 파탄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공적 자금 투입도 어쩔 수 없다는 여론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정치권은 이 상태를 방치한 것이었다. 이후 정부는 오부치 정권 하에서 금융회생법을 통과시키고 엄격한 자산 사정을 실시해 부실채권의 범위를 정확히 선긋고 은행의 국유화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단행했다. 중국의 부실채권은 지방정부의 이다. 하지만 일본의 디플레 불황을 배우고 있다면 내수 확대를 게을리해 생산력만을 돌출시켜 인프라 과잉 투자를 타성으로 계속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실패에 전혀 배우지도 않았다. 으뜸이 부실채권의 존재다. 일본의 부실채권은 민간기업이나 민간은행에 집중돼 있어
최종적으로 공적 자금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부실 채권의 핵심이 지방정부 대출평대 LGFV와 지방국유기업, 국유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만약 현 상태에서 시 지도부가 오부지 정권과 같은 철저한 부실 채권 처리를 한다면 지방정부의 정책 판단 오류와 공산당 주도 성장 모델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정권 교체가 제도적으로 없는 이상 실패 뒤에 오는 것은 부태다 뿐이다. 일본에서는 부실 채권 처리가 경제 정책에 불과했지만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다. 왜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없는가? 이는 중국 공산당의 대표인 중앙정부, 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지 지방정부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융자평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인프라 투자, 고용유지, GDP 목표 달성이라는 정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경제 활동은 행정의 연장이다. 만일 융자평대를 파탄시키면 지방재정의 붕괴, 지방의 실업의 가속도적 급증, 사회 불안의 확대 등이 단번에 표면하게 된다. 차환, 변제기한의 연장, 국영은행으로서의 교환 등의 잔손의 정책뿐이다. 단지 문제를 미루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증상 처방에 급급하게 된다는 얘기죠. 칠 수 있는 수단은 국영은행의 집약.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지방의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국영은행에 집약시키는 것뿐이다. 지방 채무를 국영은행으로 옮기면 단기적으로는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을 동반한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은행 재편과 부실채권 처리를 단행했지만 중국에는 출구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미 국채에서 금으로 갈아탄 이유. 중국이 외환 보유액으로 미 국채 보유를 급속히 줄여 금을 쌓고 있는 것도 이 구조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의 대결 자세를 늦추고 일각에서 중국과의 공조도 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이미 심각한 수준까지 내몰리고 있어 선택지를 잃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한테 대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 투자에 의한 연명은 가능한가? 중국은 1대1로를 비롯해 권위주의 국가와 통치가 약한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여기에 명확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국내에 남아도는 생산력과 노동력을 외국에 흡수시키는 것이다. 1대1로의 진정한 목적은 국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실크로드 부상 같은 거창한 국제 전략은 나중에 취한 것이다. 1월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처럼 중국으로부터의 고액의 투자가 하나의 이벤트로 회수 불가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대1로는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대만 유사시 출구 전략 안 돼. 최근에 중국 경제가 이대로 정체되면 국내 모순을 외면하기 위해 분쟁을 벌인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확실히 이것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만 유사시가 중국에 있어서 모순의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대만 유사시는 총동원형 전쟁이 되지 않아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한다. 둘째, 국제 여론이 반중국으로 기울면 경제 제재와 무역 차단이 중국 경제를 덮친다. 셋째, 전비 증대나 제재에 따른 생활 불안이 내셔널리즘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정권 전복의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이유는 심각하며 대만 유사시는 체제의 정당성을 거는 전쟁이 될 수 있다. 실패나 장기화는 인민의 불만을 직접 체제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내전이나 준내전이 반발해 중국에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는 일본으로 몰려오게 된다. 인바운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량의 중국인 난민이 무난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난민은 이민과 달리 인도적 관점에서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기 피폐하는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맞설 것인가? 중국은 기적적인 외생 쇼크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고도 경제 성장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늘 경제 붕괴의 위기를 안고 모순을 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앞으로 붕괴가 아니라 언뜻 보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비지속적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덮치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저는 미국 아니 중국 내에서 내란이나 그 전쟁이 빈발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반도로 도망온 중국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이 넘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성씨 중에서 중국 성씨들이 있는데 이 과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 수천 년 전부터 넘어와서 그 사람들은 중국성을 쓰면서도 한국인이 돼 갔죠. 그런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화교 출신으로 한국인이 된 사람도 있고 중국이 경제가 커지니까 한국 국적을 안 따고 한국에 살더라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뭐 피도 많이 섞였겠지만은 어쨌든 그 중국이 그 내란이 일어나면은 뭐 난민이 넘어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반도 같은 데는 난민이라기보다는 돈 있는 애들이 좀 넘어올 것으로 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일반 농민이나 인민들은 난민으로서 도망갈 돈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댓글의 수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중국의 장기적 경제는 어두운 것은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파탄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마도 큰 북한화가 아닐까. 경제가 피폐해져도 감시사회에서 인민을 제어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나간다. 경제는 잘 나가는 부분은 보호하고 인구 감소는 로봇과 AI로 보충하고 로봇과 AI로 보충되어 허탕친 사람은 사회보장도 없는 상태로 버려간다. 버려도 선거권도 없고 감시해서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북한을 키우고 군사력도 있고 일부는 최첨단 기술도 있고 엘리트는 나름대로 잘 사는 사회가 생기지 않을까. 좀 수준 높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어, 중국이 북한화 돼간다. ASA 뭐라고 되어 있는 앞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용을 생략하고 중국의 일반 대중에서는 부의 축적이 진행되지 않고 일부 부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은 위안화가 아닌 부동산 주식 등의 형태로 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디플레이션은 자산의 가치 하락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의 디플레이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향이 있겠지요. 제 생각은 일본 극우의 희망사항인 아래책을 이 댓글 수준으로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게 중국의 사분할과 한국 소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지도상을 보면은 중국 사분할에서 만주는 뉴만주리아인데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가만 보니까 유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고구려라고 해놓고 제2의 일본이라고 이놈들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문할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만주는 원래 청나라 그 여진족 거니까 여진족은 신라 김씨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신라 김씨들이 지배를 했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지배한 거지 중국이 응? 조선을 지배한 건 아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는 대신라가 되고 일본 열도는 제2의 신라로 만들자. 희망사항입니다. 영국지 중년 선거는 지금부터의 방위를 묻는 신임 투표이며 다카이치는 일본의 군사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커리어 재팬 영국 10분 텔레그래프는 중년 선거를 앞두고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는 일본을 테마로 구마모토와 요나국의 현장을 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기사의 무대는 구마모토시의 육상자위대 건군 주둔지. 주민의 시선 앞에서 병사가 훈련을 거듭하는 이 기지는 대만에 가까운 남서제도에 관할하는 서부 방면의 사령부로서 지금 지역 전쟁 준비에 중추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되고 있다. 다가오는 위기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것이 지하화다. 공격을 받아도 기능을 멈추지 않기 위해 건군 주둔지는 일부 기능을 지하로 옮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에 337억엔의 예산이 계상되는 한편 상세한 것은 최고 기밀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기지에는 개량형 12식 장사정 대함 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약 1000km가 배치돼 중국에 닿을 수 있는 사거리로 기록된다. 경제에 관심이 모이는 한편 안전 보장에 관심도 증가해 억지를 위한 방위력 강화인가 표적화를 피하는 현상 유지로 유권자는 갈라져 있다라고 쓴다. 특히 전쟁의 참화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서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방침의 전환은 대다수 일본인의 심리의 근본적인 변혁을 재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열도를 강하게 한다는 자민당의 캐치프레이즈 눈 오는 도쿄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선거 간판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간발의 함성 자민당 단독 300석 전망 나와 도쿄 류종 특파원 조선일보 2월 8일입니다. 조금 전에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선거 전 마지막 연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몰린 것이다. 일본은 8일 오전부터 중의원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올해 첫눈이 내린 도쿄였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인기는 식지 않았다. 보안검사를 통과해 공원 내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저녁 7시 20분쯤 다카이치가 나타나자 손이 꽁꽁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도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계속 찍어댔다.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진 않았지만 간빠레를 외치며 절제된 응원을 했다. 왜 다카이치인가? 다카이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적국재정 강한 일본 정책 지지. 야구 모자를 쓰고 혼자 유세장을 찾은 한 26세 남성은 무엇보다 적국재정과 식량 안보 정책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다카이치가 최근 일본 정부가 6,000m 심해에서 히토류 자체 발굴에 성공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계 최초라고 말하자 박수치며 환호했다. 압승 분위기 속 자민당 단독 300석 전망도. 자민당 보수파와 일본 유신회가 추진하려는 헌법 개정도 탄력을 받게 된다. 보통 국가가 될 것 같네요. 일본이 자위대가 군대로 바뀌면서 자 일본이 이제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옛날 뭐 군국주의의 부활이다 하지만 보통 국가 하겠다는 거를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패전 80년이면은 그만큼 뭐 반성했겠죠. 자, 요 두 가지의 그 충분 조건 논리와 그 이 필요 조건 논리의 갈등 해소도 대립을 통해서 해소책을 찾는 이런 연습은 이 정치 사회 경제에서도 계속 적용하는 제 그 논리 실험은 훈련은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 칠각형의 사회 구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업도 무시 좀 안 당하고 종교도 무시 안 당하고 국민이 맨 진짜 위에 있고 정부나 언론까지 얘네들이야말로 봉사하는 애들로서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제가 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 7이라는 북두칠성 사상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양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